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쏟아내고 조언하면 넌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라고 받아치는 사람. 한 번쯤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 불편함을 단순히 성격 차이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이 온몸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누군가에게 조직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뇌의 경고 신호입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 연구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자신의 통증 영역이 함께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남의 아픔에 진심인 당신의 뇌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무방비한 먹잇감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닌데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는 느낌. 샤워를 하고 나와도 잠을 자고 일어나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그 묘한 피로감 말입니다. 직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한 동료가 습관처럼 당신 옆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상사가 부당하고 동기는 얄밉고 집에 가면 가족도 자기를 몰라준다는 이야기가 밥이 식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건 네가 내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진심을 담아 건넨 말이 허공에서 맥없이 떨어지는 순간 명치 아래로 뭔가 싸늘한 것이 스며드는 걸 느낀 적 있을 겁니다. 밤 11시 단톡방에 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읽지 않으면 역시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라는 자조가 이어지고 짧게라도 답하면 넌 그것밖에 안 해줄 거야? 라는 서운함이 돌아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이 가해자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중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벌을 받게 설계된 보이지 않는 올가미입니다. 그리고 이 올가미에는 한 가지 더 교묘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대놓고 화를 내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불행을 정밀하게 연출하여 당신이 스스로 미안함을 느끼도록 설계합니다. 난 그냥 힘든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 한마디 뒤에서 관계의 주도권은 조용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고마워,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이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대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용도로 선택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필 당신에게만 그렇게 매달릴까요? 직장에 수십 명이 있고 친구도 여럿 있을 텐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끝없이 쏟아내는 이유. 혹시 내가 특별히 만만해 보여서일까 하고 자책한 적이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그 진심은 감동이 아니라 기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인식하는 관계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분노, 좌절감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장치. 여기서 핵심은 외장 하드에게는 연산 능력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조언을 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화를 내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스스로 판단을 시작하면 그건 그들 입장에서 시스템 오류이자 반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치가 있습니다. 2019년 관계심리 연구에서 일방적 감정 착취 관계의 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피착취자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비율은 전체 대화의 12%에 불과했습니다. 10마디를 나누면 겨우 한마디 남짓난 당신의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마디는 전부 상대의 서사를 수신하고 저장하는 데 쓰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과 대화를 끝낸 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더라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내 이야기는 한 문장도 기억나지 않는 그 공허함. 그것은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수신당한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왜 이 불공평한 관계를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수만 년 전 인간이 초원 위에서 살아남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뇌에는 일종의 사회적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수만 년 전 초원에서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타인의 감정 신호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자동으로 돕고 싶어지고, 누군가 화를 내면 본능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드는 것.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새겨놓은 자동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레이더가 상대의 의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고통 신호와 고통을 빌미로 통제하려는 사람의 신호를 뇌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실제 화재와 토스트 탄 연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서운 장치가 작동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가끔, 정말 아주 가끔씩 다정하게 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10번 중 9번은 당신을 소진시키면서 딱 한 번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을 건넸던 기억. 바로 그 한 번이 당신을 그 관계에 붙잡아두는 결정적인 사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슬롯머신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매번 당첨되는 슬롯머신에는 아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10번 중 9번 잃고 딱 한 번 당첨되는 바로 그 불규칙한 보상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가장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그 사람의 드문 다정함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착해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설계상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에 갇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는 뇌의 자동 반응 말고도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는 또 다른 주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전 직장의 부당함, 가족에게 받은 서운함.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마치 항공 마일리지처럼 꼼꼼히 적립합니다. 그리고 그 마일리지로 당신의 동정과 양보와 인내를 환전하려 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직후 원래는 거절하려던 부탁을 수락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 당신의 판단력은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불행서사는 상대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는 심리적 마취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취에서 깬 뒤에야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기회만 좋았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 현실에서는 벽돌 한 장 쌓지 않으면서 머릿속에는 이미 마천루급 설계도를 완성해 놓은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핸디캐핑이라 부릅니다. 노력해서 실패하면 능력 부족이 드러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해서 그렇지라는 환상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불행 마일리지와 잠재력 환상이 면접장에서 통할까요? 면접관은 지원자의 불우한 과거를 감안해서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환경만 좋았으면 잘했을 텐데 라는 변명에 계약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환전되지 않는 이 가짜 허피가 오직 한 곳에서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당신 앞에서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그 마일리지를 인정해 주었고 그 잠재력에 맞아, 넌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바로 그 보증이 그들에게는 현실을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됩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끔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의 전략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착각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만나면 지치고 돌아오면 공허하고 전화를 끊으면 내가 오늘 왜 또 그 이야기를 들어줬지 하고 후회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손해가 확실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현상입니다. 영화관에서 30분 만에 재미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14,000원을 냈으니까 끝까지 앉아있는 심리. 당신의 관계에도 동일한 회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들어줬는데 여기서 끊으면 그동안 쏟은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심이었는데 지금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친 적 있으시다면
지금 당신의 뇌에서 매몰 비용 오류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쏟은 감정과 시간이 아까워서 앞으로 더 많은 감정과 시간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가 확실한 사업에 이번 분기만 더 버텨보자를 반복하다가 결국 파산하는 기업과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에 죄책감이라는 접착제가 더해집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힘든 건 사실이잖아.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어떡해? 이 죄책감은 당신의 선함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함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감옥의 벽돌이 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쏟은 시간은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된 비용은 미래의 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알면서도 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벌어진 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오늘은 좀 바빠서 이야기를 못 들어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무대 위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틱 붕괴라고 부릅니다. 자기 환상을 유지해주던 외부 공급이 끊겼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시스템 다운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인답게 그래, 다음에 이야기하자 라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거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라며 관계의 장부를 꺼내 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의 실체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1년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게 동일한 거절 상황을 부여한 뒤 뇌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자기의 성향이 낮은 그룹은 감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발히 작동하여 비교적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자기의 성향이 높은 그룹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대신 위협감지 영역인 편도체가 폭주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절을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수신한 것입니다. 이 격렬한 반응 앞에서 많은 분이 겁을 먹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역시 내가 참을 걸, 괜히 말했나. 이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십시오. 거절 한마디에 이토록 격렬하게 무너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거절 하나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많은 심리 콘텐츠가 이런 사람에게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라고 조언합니다.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지우고 돌처럼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눈앞에서 누군가 감정을 쏟아내는데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겉을 차단하라는 것이지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까지 끄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은 평온하지만 속은 끓고 있는 상태. 그 사람과 헤어진 뒤 혼자서 감정이 폭발하거나 집에 돌아가 탈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만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부 연결 자체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두 경제 지표가 서로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디커플링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감정 시스템을 그들의 감정 시스템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 디커플링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을 쓴 A가 있습니다. 상대가 불행서사를 쏟아낼 때 A는 표정을 지우고 앉아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왜 또 이러지? 화나는데 참아야 해 라는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A는 완전히 소진됩니다. 반면 감정적 디커플링을 쓴 B는 상대가 같은 서사를 꺼내는 순간 의식적으로 내면의 채널을 전환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주말 계획, 어제 본 영화의 한 장면. B의 감정은 상대의 서사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끝난 뒤에도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내보내는 반응은 동일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A의 내면은 전쟁 중이었고 B의 내면은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는 감정을 참은 것이고 B는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는 소모할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재배치하면 편도체의 반응 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의를 돌리는 것만으로 뇌의 경보 볼륨이 실제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디커플링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 사람의 하소연에 내 감정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경험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위로를 건네는 것은 모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 가지 차가운 사실을 직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인간관계도 보이지 않는 자본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투자했고, 감정을 투자했고, 깊은 밤의 통화와 지심 어린 조언을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에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쪽의 잔고만 끝없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적자 사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소비되고 있었다는 것. 당신의 뇌가 간헐적 강화라는 슬롯머신 구조에 갇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쏟은 감정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인식한 지금 당신은 이미 그 관계의 각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핵심 교훈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선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이며 그것을 어디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관계를 끊는 것을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이 외장 하드 역할을 영원히 해주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자신의 텅 빈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끊어내는 것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끊어내지 않는 것이 서로를 천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감정 잔고를 갉아먹고 있는 그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그 관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 당신뿐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읽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